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또 한 번 운명의 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경국 기자, 이 대법원도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선고 한 3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오전 10시쯤에는 경찰버스 여러 대가 이곳 대법원, 대법정 앞으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집회 시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 경찰은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5천 명에 가까운 경력을 서초동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대법원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한 3시간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대법원의 내부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런데 당일 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합의기일도 그날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런 빠른 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경욱 기자, 그럼 오늘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대법원 선고는 1, 2심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정에는 나오지 않고요. 일부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선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단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에 사건의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예정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의 보충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모든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3시부터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요. 오늘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의 경우의 수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항소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에 대한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보 대선 레이스 자체는 지장이 없겠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대법원이 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 재판인데 법조계에선 이런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시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오늘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경국 기자, 오늘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일단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과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건 일단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재산이나 행위, 경력 등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실제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이 후보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교유행위, 그러니까 사귀어 지내는 것까지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도 역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선 후보였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인데 2심에서는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했고요.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단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일 당시에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는 과거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이 국토부의 압박을 과장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당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과의 이른바 범보수 빅텐트론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간의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 이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양당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내심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가 2심 무죄를 받은 것에 국민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거냐고 묻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후보로 선출됐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대법원이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심에서의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덕수 대행이 내일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경선이 끝나면 이후부터 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신속한 단일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선에만 집중할 때라며 정치공학적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경계했습니다. 한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경선을 예선이나 준중결승 정도로 만들고 이후에 한대행이랑 또 그 다음엔 이낙연 전 총리랑 대결하는 거냐고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합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대행 출마를 겨냥한 민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 서울청사 회견에서 한대행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대행이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빅텐트론을 두곤 성공한 적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양당 후보들의 일정도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 출범 뒤 오늘 첫 일정으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후 배달 라이더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부터 3박 4일간 경청버스 투어에도 돌입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과 충북을 돌며 민심을 직접 듣겠다는 건데 오늘은 경기 포천과 연천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청 지역을 찾아 지자체장들을 잇따라 만나고 시장도 방문해 중원 민심을 들을 계획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시 시장에서 시민들과 소통에도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심과 민심을 취합해 모레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국회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추경안을 둘러싸고 양당의 진통이 좀 있었는데 합의안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인 12조 2천억 원에서 1.6조 원을 증액해 13조 8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양당은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예산과 임대주택과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예산,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추경안은 정리 작업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7% 가까이 급감했고 자동차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먼저 대미 수출부터 짚어보죠. 관세 폭탄 여파가 이제 본격화하는 모양새죠? 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수출 수치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수출 시장인데요.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수출 양대 품목인 자동차와 일반 기계 수출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 규모도 1년 전보다 9억 달러 감소한 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관세 여파까지 미치면서 3.8% 감소한 6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이런 관세 영향 속에서도 지난달 전체 수출은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증가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58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 늘었는데요. 대미 수출은 부진했지만 중국과 아세안, 유럽 수출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수출 품목으로 보면 효자 반도체가 이름값을 했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17.2% 증가한 117억 달러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5% 넘게 증가한 철강 수출 실적도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관세 25%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전체 수입은 533억 달러로 2.7% 줄었고요. 이로써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1월 한 차례 꺾인 뒤 반등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틀에 걸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0시를 지나서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한 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부 실세로 통하는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원자재 등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급증한 겁니다. 결국 관세 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re GDP, and this is, you probably saw some numbers today,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상호관세 발표 이후 잇따른 미 증시 급락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Yeah, I'm not taking credit or discredit for the stock market. I'm just saying that we inherited a mes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1분기 역성장에 대해 수입 급증을 제외하면 3%의 성장률을 기록한 거라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the best negative print, as they say in the trade, for GDP I have ever seen in my life. It really should be very positive news for America. 경제 둔화 우려 속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0.09% 하락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취임 100일을 막 넘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36%로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뭐 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독수라고 하잖아요. 이미 뭐 단일화를 거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또 이게 단일화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을 더 조심하던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관건이지만 뭐 거의 뭐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접수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나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접수했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나경원 후보가 썼는데 예. 이게 이제 본인이 뭐 결선까지 나간다는 생각으로 네. 사무실을 임대하잖아요. 그럼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덕수 대행에게 배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예. 나경원 후보는 이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 뭐 이런 취지로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지를 안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예.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금 5월 4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3일에 후보 확정이 됐는데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이죠. 그런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하고 내일 결선 투표 기간입니다. 오늘 지금 모바일 투표를 하고 내일 ARS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이 결선 투표 기간에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내일은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것을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한덕수 대행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과 원만하게 라포가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정의 정치학 면에서는 첫 단추가 좀 꼬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사퇴를 오늘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퇴 전에 또 하나 변수가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 선고 결과도 또 마지막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고 결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많은 지지자들이 확신하고 있고 예. 또 파기환송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뭐 이거 자체가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또 한덕수 대행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무죄가 나오거나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지지율이 특별히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의 찝찝함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되겠지라고 하는 거지만 예. 혹시 보수 성향 헌법 대법관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예.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아마 2시가 지나면 그런 고민들도 다 해결할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전략이 바뀌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시에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속내는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종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용까지는 안 해서 서로 그냥 얘기를 가까우니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이라는 게 그 운이 따라야 된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당신한테 운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안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가만 두고 보시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의지 플러스 주위의 권면이겠죠. 제가 알기는 뭐 저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아이고 저 형 나 이거 못해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고 하는 것이 할 것으로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죠. 나온다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종속 변수가 아니고 분명한 명분과 권력 의지와 이유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야죠. 네, 어쨌든 뭐 그 일정은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뭐 선고 결과 전에 나올 수도 지금 있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을 이제 옹립하려는 쪽에서는 또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항할 만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라도 와서 좀 우리의 대안으로 급부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제가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이 높다는 전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시너지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반기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반기문 전 후보만 총장,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낮잖아요. 뭐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랑 거의 비슷할 거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좀 무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본인이 2인자로서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리고 내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조기 대선 관리자가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출마를 저울질한다. 이것도 이제 잘못됐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어디 있냐? 나 개헌 3년으로 바꿔서 3년만 통치할게요. 그 대신 그 3년 동안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내가 혼자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은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권력을 분점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이 아니라 대망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노욕의 끝은 멸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노욕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을사먹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긴급 구속 수사하고 총리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덕수 대행이 무역 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동안에 선거 국면마다 과거에 뭐 김대엽 씨라든가 뭐 드루킹, 생태탕 등등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유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뭔가 논평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날선 언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는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도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즉, 이 대선 구도는 고착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변동 가능성이 크고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민주당에서 지나친 억측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런 의혹을 키운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선은 6월 3일이고 이 무역협상, 관세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고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최상목 총리를, 부총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 목적이다. 한덕수 대행이 이 관세 협상을 자신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한덕수 대행의 지금 공직자잖아요.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출마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것이니까 예. 당연히 불법적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자신감은 있고요. 다만 민주당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0.73%라고 하는 작은 차이로 졌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끼친 피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쪽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의심을 또 살만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한덕수 대행이 통상 협상을 본인의 출마에 이용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예.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대통령 고리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일자를 공고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은 국민들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오후에 그런 의사결정의 일단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겠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면 일단 지지율을 띄우는 게 급선무일 테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저희가 좀 달력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토요일 날 확정이 되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25일에는 이제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데드라인은 아마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이 될 텐데 며칠이 안 남거든요. 이 그렇죠. 안에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6일 남았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는 마치 뭐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줄 것처럼 지지자들은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게 일이 올라간 분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야 되는데 예. 김문수 후보 자체도 욕심이 날 거예요. 자신도 대선 후보 되고 싶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명분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정치를 잘못했던 예. 그 국정 실패의 책임자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퍼센티지 높이자고 단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경선할 것인가 무소속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근데 입당하는 순간 한덕수 대행은 법적인 권한은 없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할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출마할 것이냐인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는 아직도 가시밭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산 넘어 산이다. 조금 전 시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보수 진영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된다면 기호 2번이 찍히려면은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 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째 데드라인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죠.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후보 등록을 해야 기호 2번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드라인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것은 기호 2번 때문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보조금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 이제 한 200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이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후보인 상태에서는 국민의힘 앞으로 나온 그 국고 보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정치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한덕수 대행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로 대선 레이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는 완주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물음표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과거에 2002년에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 사례, 2012년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례, 또 2017년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지금의 한덕수 대행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출마를 하고 싶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한동훈 후보가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주요 인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빅텐트다 이런 명분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는지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하게 생각했는데요. 남의 당의 당명을 뭐 어떻게 고쳐라라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고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뭐 아무리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켜야 될 기본은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잘못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한동훈 후보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명분은 무슨 명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요. 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본질적으로는 한덕수 대행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뭐 김덕수 이런 마케팅도 예.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지지 기반이 한덕수 대행과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저는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나 무소속에 있는 후보는 현실적인 정치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정치 스케줄은 5월 3일에 후보가 뽑히고 5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일주일만 가만히 있으면 예. 그다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힘들게 올라온 후보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후보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뭐 노무현 정몽준식의 그런 여론조사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면은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될 거고 예. 한동훈 후보가 뽑히면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실시되는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결국에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를 뽑는 선거고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을 뽑아도 어차피 대체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뽑아야지. 이런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뭐 김덕수라는 말까지 내걸 정도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제 호감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정작 후보가 되면 바로 한덕수 대행 서포터즈로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안 가겠죠. 본인이 정말 정치권에 오랜만에 복귀한 거잖아요. 장관 되고 국민의힘의 후보까지 될 수 있는데 예. 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만 높여주고 자신은 지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최대한 늦출 거예요. 다만 바로 김덕수는 안 간다. 그렇죠. 예. 다만 끝까지 안 가면 예. 지지자들이 엄청난 반대를 당할 거 아닙니까? 예. 김덕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완전 김문수였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가겠습니다만 예. 시간은 끌 거다. 그리고 이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단일화를 문을 닫은 건가요? 열려 있는 건가요? 문을 닫지 않았다고 본인이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본인은 이기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워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결국은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화하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닐 겁니다. 예. 다들 당선되고 싶어서 나온 후보이고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다방면으로 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노무현 정몽준식의 단일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은 5월 4일부터 바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세간에서 예측하는 것과 실제로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정치의 법칙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토요일에 최종 한 명으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 표심 대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쪽 식구들하고도 얘기 많이 예. 해보고 민주당 식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좀 팽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팽팽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친윤들이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잡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남아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김문수 후보 캠프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예.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권 잡지 않겠냐. 그러면 친윤 세력들은 다 물러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민심은 조금 더 정상적인 분 그리고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분을 뽑는 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동훈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뭐 대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예. 당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 이번 대선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겁니다. 예. 대선을 진 이후에 당권이고 뭐고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혹시라도 예. 대선에 지더라도 자기 배지나 예. 기득권, 예. 당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면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대선 승리가 아니라 예.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먼저 그 앞에 두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확정되시면 원팀이 돼야 선거를 잘 치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대선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당권을 잡아보자.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콕 집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다면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압도적인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법원 권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하죠. 예. 헌재 권력, 그리고 당내 견제 세력이 전무해진 민주당까지 5개의 절대 반지를 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성정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2012년에 올렸던 트위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이런 트위터를 본인이 실명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런 워딩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정치 보복의 가능성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에 지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득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이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구든지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똘똘 뭉쳐서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 뒤부터 생각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믿지 것이죠. 않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겠는데요.
아니 이제 자서전을 쓰잖아요. 아,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외로웠고 선생님이 저를 유독 많이 때렸다.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나도 선생님 돼서 때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6살, 7살 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소년공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잘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 초등학교 때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실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글 얘기는 지금 뭐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들의 그 논평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지목을 하고 뭐 이름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른바 뭐 친윤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밀어달라라고 전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직접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아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인 것이고 계엄과 내란으로 잘못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재판을 받고 뭐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지금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 이건 허상이고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한동훈 후보 캠프 표 계산에 들어갈 텐데 일단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홍준표 캠프에 있던 친윤 인사들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 그러고 당내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친윤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제 표 끌어모으기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분석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심과 민심 공이 62 내지 63%를 득표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요.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83만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평당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채 10달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당원 선거인단이 77만 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 하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 지성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엄 때문에 생긴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를 뽑는 경선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원과 지지층의 의지로 계엄의 바다를 이번에 건널 것인가 아니면은 한참 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건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가 전화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두 후보가 뭐 함께 좀 지지를 선언해 주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의힘의 4강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탄찬 후보 둘, 탄반 후보 둘 이렇게 2대1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아쉽게도 결선에 진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과 지지층은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일종의 등거리 외교 같은 그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강조했던 그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다시 성장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제시해왔던 격차 해소라든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든가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한덕수 대행 측과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어느 쪽에 지지 선언을 할지 지금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반탄의 고비는 넘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평가가 많고 이제는 뭐 김덕수라고 표현할까요? 김문수, 한덕수의 벽을 또 넘어야 할 텐데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결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받은 60%대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5대 3이다, 8대 0이다 의견이 갈렸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포고령을 보시면 정치활동을 금지해버린다던가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도 한다던가 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과 김덕수인가요? 하도 헷갈리는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김덕수가 먼저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원칙으로 돌아보면 국민들이 탄핵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김문수 지금 후보가 탄핵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도 상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상식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도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심이 이번에 이제 민심하고 좀 같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차이가 있을지는 토요일에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각 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또 그 밖에 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심에서의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정은 대법원에서 합니다만 각 당의 기대하는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결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파기환송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2심 판결은요. 사실상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사실 그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했다는 사람,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안 쳤습니까? 거짓말이죠. 후보라고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습니까? 골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2심 법원이 굉장히 기교적으로 이 골프 발언은 앞뒤에 있는 다른 발언들과 뭉뚱그려서 붙이고 그다음 백현동 발언은 5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무죄를 준 판결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이것은 법리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유권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바로잡아주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저는 국민의 몫은 없고 사법부가 모든 걸 판단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문기 씨의 사진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근데 4명만 딱 오려서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4명만 골프 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20명이 다 골프 쳤다라고 한다면 김문기 씨하고 같은 20명과 같이 골프를 쳤다 해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명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진 4명만 찍은 거기 때문에 4명이 골프 치러 가서 4명이 찍었다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유권자들은 조작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조작이야 사진인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목을 사법부가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요. 이건 상식적으로 어긋나고요. 대선 기간은 1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치러집니다. 사실상은 1년 동안 나 저 사람 싫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는 좋아해요. 이것도 허위사실로 처벌할 겁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거든요. 사실의 문제가. 그래서 정책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지 대선 후보들이 1년 동안 움직이면서 하는 말들을 다 사실이냐 인식이냐 이게 허위냐 아니냐 예. 따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정치를 넘어 법으로만 다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얘기하셔서 물론 이제 무죄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망론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그래도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거잖아요. 파기 자판이 아니고 파기 환송이 예. 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 유지를 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 등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찾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순간부터 부정선수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즉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행위는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과 똑같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자기 몸을 키우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표를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파기환송을 했다면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는데 아직 공문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 즉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이것은 부정선수고 그러면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결단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고 양 진영이 기대하는 결과가 다른데 이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좀 서두른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서두를 줄 몰랐어요. 예.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설마 파기 환송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를 아냐 모르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양형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상고를 기각시켜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도 덜 피해가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법원의 사건에 계류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헌법 84조 갖고 논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법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재판할 수 없어. 대법원 너 재판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기관 간의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주도권 다툼입니까? 그렇죠. 예. 주도권 다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재로 넘어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시켜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면 국민의힘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후보 등록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저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하든 안 하든 그것은 대법원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하겠다라는 의중이 반영된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 건데 동의하시나요? 이 사건 하나만 있으면은요. 예. 대법원이 헌법 84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가 병합되어 있는 총 4개의 재판이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재명 후보가 혹여라도 당선되는 경우에 헌법 84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대법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선거법 사건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심을 다 합해서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쪽에 6, 3이 된 것이 아니라 27, 4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것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재판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조속히 하고 선고도 앞당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오는 대법원 선고. 대선 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 교체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많았습니다. 재고가 이미 바닥나 대리점도 온라인 예약만 도울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 절차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동원 기자입니다. 유심 교체를 위해 매장을 찾은 어르신들, 재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애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려고요. 불안감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려 해도 절차가 또 복잡해 뭐가 유리한지 따져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물어보면 좀 차갑고 이게 갈아타는 게 유리하냐고 모르겠어요. 유심 교체 예약, 보호 서비스 가입이 모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고령자가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답답한 마음에 일단 매장을 찾지만 대리점도 당장 유심 재고가 없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유심을 좀 바꿔야 되는데 현장에 와봤습니다. 유심 재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데 이렇게 완전히 유심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유심 교체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무상 교체 첫날 23만 명이 유심을 바꿨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며 물량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6월까지 예약이 꽉 찬 매장까지 등장하며 예약이 느린 어르신의 유심 교체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심칩이 대량으로 풀리기 전까지 고령자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고령층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T월드 앱 사용자도 폭증했습니다.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에서 27일까지 T월드 앱 사용자 수가 한 주 전보다 약 450만 명이 늘어난 80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2일 1,900여 건이었던 T월드 앱 신규 설치 건수도 닷새 만에 19,300여 건으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4년 동안 돌보면서 최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머리를 도구로 때리는 등 충격적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의 얼굴을 잡더니 음식을 억지로 먹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다른 날은 피해자 몸에 밥상을 바짝 붙여놓고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구역질까지 하는데도 입에 숟가락을 밀어넣고 음식을 뱉자 폭행이 또 이어집니다. 막아보려 애쓰지만 헛수고. 밥을 다 먹인 뒤에는 효자손을 들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발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얼굴에 베개를 덮고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심한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20대 여성. 가해자는 평일에 2시간씩 피해자를 4년 동안 돌봐온 장애인 활동보호사 50대 A씨입니다. 폭행 사실은 가족들이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학대 장면은 수십 차례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자신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진짜 좀 많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고. 단순히 진짜 짧은 기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솔직히 CCTV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게 좀 크죠. 활동 지원사가 소속돼 있던 기관은 사과와 함께 현장 조사와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면서도 장난을 친 것이라며 일부 학대 행위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15일 가해활동 지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신안산선 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 이 평가 기준을 조정해 국가발주 사업이라면 69점이었을 점수가 92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와 국토부는 민자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저가 하도급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5-209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청업체 심사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행사 넥스트레인이 진행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에서 의문점이 발견된 겁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저가의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급 금액에서 하도급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행하는데 국가 발주 사업의 경우 이 하도급률이 82%보다 낮으면 의무적으로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시공 능력, 임금 체불 이력 등의 항목을 심사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시행사인 넥스트레인도 하도급률 70.3%로 저가의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인 신안산선 공사의 경우 이런 조치가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발주 사업의 심사 기준과 비교했을 때 평가 방식이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가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발주 사업이었다면 69점이었을 해당 하청업체의 심사 점수는 92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하청 계약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허울뿐인 심사라고 지적합니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는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겁니다. 그 하도급 업체에게 이제 그 저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에 따라 신안산선 공사 하청업체에 대한 심사는 시행사 소관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저가 하도급 계약 시 업체의 시공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건 물론 심사 기준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민간에서는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기존 규정과 현실 간에 조금 갭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이와 관련한 YTN의 질의에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물품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군사 주둔 비용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무역에서 돈을 뜯어간다며 이번 협상에 방위비를 연계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합의라는 표현까지 쓰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군대에 막대한 돈을 대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세로 이익을 보고 있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협상을 원하는 건 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도 한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제안을 내놓았고 미국이 의견을 줬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일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을 가장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명단 맨 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이 같은 미국 측의 주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앞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말하자 우리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3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기환송입니다. 이 말 그대로 2심에서의 그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그렇다면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2심 재판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이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다만 이제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를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파기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하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거는 지금 3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 재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상고 기각이 된다면 그 이재명 재판은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뭐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상소를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뭐 그대로 상고가 기각돼서 이 무죄 판결로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이 재판은 확정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재판은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향후의 대선과 관련한 그런 사법적인 부담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뭐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급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그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그런 취지를 담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내용에 다 구속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정상 만약에 파기환송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재판이 다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선고를 하는 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시간은 더 흘렀고 만약에 이제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건이 이제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는 시간이라든가 또 이 하급심에서 양측 그러니까 검찰 측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공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제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 2심 결과가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기환송이 됐을 때 뭐 대선 전에 재판이 안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불소추 특권에 관련된 어떤 대법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추후에 대선에서 뭐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때까지 진행이 됐던 재판이 뭐 멈출 것이냐 혹은 진행될 것이냐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논란이 있긴 한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법정 밖에 있는 논란에 대해서 사건 내용에 있는 그런 쟁점이 아닌데 이것을 판결에다가 담아내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추후에 향후에도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법원의 그런 입장이 따로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선고에 있어서 그 판결 내용에 이런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제 소부가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오늘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그 안에 대법관 중에 몇 명 정도의 의견이 오늘 결론을 내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총 14명이 존재를 하고 그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를 담당하는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원합의체는 13명이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대선의 후보자 중에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그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 다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 그러니까 7명 이상의 그런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주문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대법관들의 성향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두고도 만약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뭐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뭐 기존에 해왔던 그런 판결례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그 배경,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지 혹은 국회나 뭐 기타 이렇게 임명이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조금 분석해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보다도 결국에는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오고 적용을 해왔느냐 혹은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보수적인 그런 판결들을 내놨던 대법관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런 대선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이 뭐 허위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뭔가 사실을 오해하고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진보적인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재판관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는 이런 정치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그런 발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개별적인 사안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뭐 그것과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그런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결론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12명의 대법관 중에 7명 이상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가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결정이 될 텐데 빨리 선고가 잡히다 보니까 뭐 의견이 다 일치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점을 보면은 사실은 빨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선고 기일까지도 신속하게 잡혔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일치를 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고 그랬죠. 2심은 또 완전히 바꿔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도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예민한 혹은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해석의 영역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해석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전원이 일치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조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드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전원의 일치를 모아야 할 필요가 높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은 이런 시점을 봤을 때 뭐 전원 일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그 친형 강제 입원 허위 사실 관련한 이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유사하고 좀 특징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금 유사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 크게는 뭐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지 혹은 사실에 대한 표명으로서 허위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이 항상 쟁점들이 많이 됩니다. 그 지난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흐름 역시도 지금 상황과 조금 유사했는데 순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받고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다시 선고를 받는 그런 순서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1심, 2심의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도 조금 유사하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뭔가 이런 형사사법적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사실에 대한 것인지 혹은 의견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애매한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 부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현재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뭐 친형의 강제 입원에 뭐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이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 점이 조금 특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당시에 이제 맥락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짓 사실을 표명을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고 흘러가는 그런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표현하려고 한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뭐 토론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불거졌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그 재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보통 대법원 심리는 뭐 증인 부르고 이런 심리가 아니고 1심, 2심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1심에서 2심 가고 할 때 형량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무죄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 들여다볼 때 좀 더 깊숙이 좀 들여다보는 포인트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심, 2심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심, 2심의 결론이 똑같았던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3심에서는 뭐 형량을 따지는 그런 재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갈렸던 하급심의 그런 판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안들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선고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뭐 예컨대 전에는 뭐 주문 순서를 놓고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 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특징적인 게 있나요? 사실 뭐 지금 이 사건, 이 대법원에서의 선고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낭독 순서에 따라서 주문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재판관들이 입정을 하고 나서 대법원장이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1, 2심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를 한 그런 검찰 측의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건 쟁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수 의견을 이제 그 요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여 반대나 혹은 별개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순서인데 사실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는 주문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고 한 20분 대충 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일단 뭐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서도 한 20분, 25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사건도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변호사시니까 보통 게 앞부분 얘기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사실 이제 처음부터는 감을 좀 잡기는 힘듭니다. 앞에는 이제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은 1심, 2심 판결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기에 따라 뭐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고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문에 앞서서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는 이제 좋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리한 점들 혹은 이러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앞부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같은 혹은 피고인의 주장들이 먼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부분은 이런 뭐 타당한 점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 흘러간다면 그 뒤에는 또 반대되는 뭐 검찰의 상고 이유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더 타당하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존의 뭐 법원의 태도들,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붙여서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결론이 조금 피고인에겐 유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건 역시 뭐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먼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먼저 나오느냐 후반부에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아무래도 주문을 추측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선 판결하고 좀 다를 것 같은 게 항소심이나 1심에서는 그러니까 쟁점별 김문기 모른다, 뭐 골프 치지 않았다, 혹은 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별로 유무죄를 나눴잖아요. 그럼 오늘 설명 내용은 어떻습니까? 뭐 1, 2심 판결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1심, 2심에서의 그런 판결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만 이제 결국에는 2심 항소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교를 했을 때 뭐 1심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그리고 뭐 2심도 따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판단하는 것은 2심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에 2심에서 정리한 그 사실관계, 2심에서 정리가 됐던 공소 사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의 그런 입장이 하나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고심 같은 경우에 속도도 이례적으로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TV 생중계도 허용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역대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뭐 TV 생중계를 통해서 대법원 선고를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번에 3번째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만큼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비교를 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사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났고 또 형사재판은 한참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전 대표의 뭐 대선 출마 여부가 또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점을 당연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또 하급심에서의 판단도 다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또 생중계를 하면서 그동안 있어왔던 이 각 판결이 나올 때마다의 그런 논란을 최대한 조금 잠재우기 위한 그런 시도의 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이제 사건들은 이제 생중계 허용 여부, 방청 여부가 늘 관심인데 관심 있다고 다 생중계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 이런 재판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칙을 두고 있고 거기서의 기준은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공개했을 때의 알 권리 보장이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지 혹은 반대로 뭐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어권의 침해 등의 그런 기준 등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세세한 그런 기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개를 해야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워낙 이런 사법 제도, 사법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규칙들도 보다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상세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대표 독립영화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한 질문을 품은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리문화의 전당 앞 레드카펫 위로 배우들이 입장합니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신록과 서현우를 비롯해 안소희, 송지효 등 170여 명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독립영화, 상업영화의 차이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왔고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문을 여는 작품은 루마니아 라두 주대 영화 콘티넨탈 25. 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파격적인 형식입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목격한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관해 질문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시작부터 대안을 영화제의 정체성으로 삼아왔기에 대규모 영화 제작에 부과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대안적인 영화라는 맥락으로 콘티넨탈 25를 폐막작은 우리나라 김호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 3명의 삶을 따라가며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일상과 희망을 조명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224편의 영화가
올해도 전주의 골목과 극장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섹션은 다시 민주주의로 특별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유사한 세계 각국의 정치 상황을 다룬 6편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뒤 극심한 정치적 고립을 겪은 미국 공화당 의원을 다룬 마지막 공화당원. 대통령 취임 후 극우 지지자들이 대법원을 습격한 사건을 다룬 브라질 대선의 기록 등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을 조명한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지금 상황이랑 맞춰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전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이번 영화제는 앞으로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임 시절 미뤄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당시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란과 외환 등의 그 외의 혐의로는 기소가 불가능했는데요. 현재 이제 전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깃든 도자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도 함께 개통이 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여주 도자기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직접 도자기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자기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여주의 명물 도자기를 다양한 스타일로 꾸며보고 또 직접 만들어보고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도자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굉장히 집중한 모습인데요.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여주 도자기 축제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여주 도자기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한데요. 전통 도자 제작 퍼포먼스는 물론 1300도의 장작 가마를 활용한 도자기 굽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직접 흙을 만지고 물레 체험을 하며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축제장 바로 옆에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도 오늘 개통돼 2025 여주 관광 원년의 훼손포에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로 총 515m의 길이를 자랑합니다. 다리 위에 오르면 잔잔한 봄 강물 위로 숲의 반쯤 가려진 신륵사와 맞은편 영월로의 그림 같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데요. 다리 곳곳에는 깨진 유리 효과를 내는 미디어 글라스도 설치돼 스릴 넘치는 이색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리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딱 맞춰서 와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뭐 첫날이니까 너무 감회도 새롭고, 여기가 앞이 확 트여서 너무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아주 좋네요. 사계절 내내 남한강의 풍경을 품을 이 출렁다리는 여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수상 멀티미디어 드론쇼와 에어쇼, 미디어 파사드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출렁다리도 걷고 도자기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주 도자기 축제 현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주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오전부터 제법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가장 극심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돼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붉은색의 비구름이 분포한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확대하며 오후 사이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동해안과 대구,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며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광주 20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